유럽에서 한류 열풍이 거셉니다. K-팝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류 실태와 문제점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노인과 여성 20명을 잔혹하게 살해 세상을 충격에 몰아넣은 유영철을 기억하십니까? 살인마가 되기 전 유영철의 모습을 담은 미공개 영상을 통해 살인마가 태어나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진단해봤습니다. 보육지책일지 자충수가 될지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의 실체와 나아가 보수통합에 미칠 파장을 취재했습니다. 스위스에 사는 레베카와 카산드라 자매는 K-팝 댄스에 빠져 삽니다. 틈만 나면 동영상을 보면서 춤 연습을 합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모습이 전문 안무가처럼 진지합니다. Yeah, they're trying some. This is actually like joking. See? 좋아하는 한국 가수 사진이 방에 가득하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How to say room? No, a room is bang. Bang. Right?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Chinese, Japanese, and even Vietnamese. I think Vietnamese. some university, but not every. But we don't have Korean. 유럽에서 한류 열풍이 거셉니다. K-팝과 드라마로 시작해 이제는 한국 말과 한국 음식, 패션을 넘어 한국 자체에 빠졌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류 팬들은 한국을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위스 제네바 시내에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을 때 내내 지켜보던 20대 현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Well, I recognized a bit of Korean, well, the sound, so I was curious what was happening. You're studying. Yeah, I'm studying on my own. Like,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사만다예요. 작가 지망생인 사만다 씨는 처음에 북한 탈북인 문제에 관심을 갖다가 한국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I just fell in love with the culture, like K-pop, of course, the movies. I really like Hong Sang-soo movies and the TV shows, all that. 홍상수 movie is fun? Maybe not fun, but very interesting to me. 손에 든 비닐 봉지에도 한국적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I got some kimchi actually. 김치. You like kimchi? Yeah, I really like. You often eat? Well, quite often if I. 사만다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No,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and thank you for your culture as well. 고등학교 3학년인 모란 씨는 한국인 유학생에게 우리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스위스엔 한국어 학원이 없어서 개인 교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모란 씨는 싸이와 슈퍼주니어를 통해 처음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팝보다 한국어와 드라마, 한국 음식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 집에서 한국 음식 많이 해봐요. 진짜? 뭐 해요? 뭐 한번 김치를 해봤는데 뭐 별로였어요. 김치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맛있는 배추를 사서? 네, 맛은 별로였는데. 네, 그리고 어제는 핫도그 만들어. 호떡이요? 네. 한국 음식을 더 자주 먹어보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한국 식당은 너무 비싸거나 중국인이 하는 곳이 많아서 진짜 한국 맛을 맛보기 힘들다는 설명. 한국 문화와 역사도 알고 싶지만 배울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어서 이거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네. I think it's maybe a pity that in Switzerland we don't know more like about the history of Korea and about maybe the South and North Korea war. 스위스 대학엔 한국 학과가 없어서 본격적인 한국학 공부도 포기한 상황. 모란 씨의 한국어 선생님은 한국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게 나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곳에 있어서 뭐 조금 아직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늘 한국 정보에 목말라 있다고 합니다. We don't really know if nobody translates for us in English or in French. We can't know what happened in Korea. 알고 싶은 건 많지만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라도 뭉쳐서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처음에 한두 명으로 시작했던 이 동호회는 지금은 160명이 넘었습니다. 2 weeks after we were like 20 and after 50 and after hundreds 100 and after it was so much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한국 관련 내용이라면 뭐든 얘기거리가 되지만 드라마 내용을 미리 발설하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What if someone spoiled drama? What happened? He's kicked out. 이런 동호회가 스위스에만 40개, 회원만 700~8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위스에서 K-팝 음악 앨범과 상품을 살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처음엔 선반 1개로 시작했던 K-팝 코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장사가 잘 될 건지 알고 계셨나요? At that time. No, clearly not. Firstly, because I, as a manager, didn't know what this music was. 이 매장을 자주 찾는다는 헬레나 씨. Then we have the other summer packages over there of TXT, Monsta X, Twice, NCT. 헬레나는 최근 5달 동안 7,000프랑, 우리 돈으로 800만 원 넘게 썼다고 합니다. It's like it feels a little void. That it's like a part of it is here, even though I never went there, because it's really hard to find anything that leads to South Korea here in Switzerland or in Europe in general. 이 상점은 원래 일본 만화책 매장, 극히 일부 코너에서 K-팝 앨범을 파는 겁니다. 한국 상품을 제대로 파는 곳 하나 없다는 게 헬레나는 너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I would advertise it even more because knowing how the country situation is at the moment, it would help to bring in more and more. So I would advertise even more. 반면 일본은 관련 행사도 많고 상대적으로 홍보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올해 4월에 열릴 일본 문화 홍보 동영상도 이미 만들어 전파하고 있습니다. Du 10 au 13 avril 2020 au DMDC de Montreux. 심지어 일본 행사에 한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분명 한국말 노래에 맞춰 한국 춤을 추고 있지만 이 행사는 일본 행사입니다. 2달 전 열렸던 일본 코스프레 행사도 이틀 내내 거의 K-팝으로 꾸며졌습니다. 한류 팬들은 한국 행사가 없다 보니 여기라도 가서 즐기지만 씁쓸하다고 합니다. We have more like Japan things, and we need to. And we are always bringing Korean culture into the Japan things, but we won't have Korean events. 일본 행사는 스위스 정부와 일본 기업 후원금으로 진행됩니다. And there's one small help from the Japanese company. That means Nintendo, that means PlayStation. 그러면서 한국도 한국 기업이 문화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을 텐데 그런 시도를 못 봤다고 합니다.
Well, I would be more than happy to work with Korean companies at Polymanga and Korean video games publisher to help spread the K-pop world in Switzerland. 중국은 한술 더 떠 한류를 이용해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스위스 주요 대도시 클럽들에서 매달 열리는 K-팝 댄스 행사. 한국 음악에 맞춰 젊은이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지만 이 행사를 기획한 회사는 중국 업체입니다. 유럽에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국인이에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하는 DJ 오거나이저도 중국인이고 다른 데 엄청 크게 있어요. 거기도 기획한 사람이 중국 그쪽이에요. 한국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K-팝 그룹을 세계 시장에 직접 진출시키는 중국 업체들까지 나오는 상황. 지명도가 높은 K-팝 그룹들도 이들과 손잡고 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 업체들이 커버하는 지역은 유럽 전역을 넘어 북미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한류로 돈을 버는 겁니다. 콘텐츠도 한류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돼 있지만 아직 배급을 못한다는 점은 아직 후진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문화 식민지 국가고요. 이걸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21세기의 문화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보다 못한 한 스위스 교민이 K-팝 댄스 경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획부터 행사 준비까지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관련 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지원을 부탁했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스위스란 나라에도 이런 한류 팬들이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서는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약간 갸우뚱해하는 그런 좀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알리고 싶단 마음에 덥석 일을 벌였지만 결국 사비를 털어야 했고 경험이 없다 보니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취재 오겠다고 처음 말씀드렸더니 우셨잖아요. 네. 그때 왜 우셨어요? 행사를 도와준 건 한국이 아니라 한국 행사를 간절히 바랐던 스위스 팬들이었습니다. 행사 기획부터 홍보 전단 돌리기, 행사장 준비까지 현지 팬들이 자원봉사에 적극 나섰습니다. Because I really wanted to help organizing the first K-pop culture event in Switzerland because there was nothing like that before.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관은 한국문화원, 전 세계 32개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원이 있는 나라들은 문화원이 없는 스위스보다 사정이 나을까?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가봤습니다. 독일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한글로 자기 이름 쓰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Es war sehr spannend und interessiert mich sehr doll. Ich mag Korea allgemein. 초등학생들 안내를 맡은 문화원 인턴 직원도 한국문화원에서 우리말을 처음 배웠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살기 때문에 이제 친구랑 같이 집에가거나 같이 한국 음식 먹거나 그렇게 이제 한국 생활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문화원은 전통 문화와 한국말 수업, 각종 전시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문화원은 한류가 있기 전부터 있던 조직이고 대중문화보다는 전통 문화나 예술 분야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대부분 일회성이어서 한류 열풍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독일도 제 생각엔 이제 많지 없어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도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싶으면은 그런 행사가 좀 더 오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문화원장들의 전문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나 국가 홍보와는 특별히 관련 없는 산자부와 행안부, 통일부 공무원들도 문화원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외교부 뽑는데 외교부가 정한 심사위원 중에 문화부는 하나도 없고 기재부, 행자부 이런 데 국장들이 들어가서 면접을 한단 말이죠. 문화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안목 있는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인가. 현재 독일 문화원장도 통일부 출신으로
독일 유학파이긴 하지만 문화나 국가 홍보 경험은 없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조직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한류나 현재 필요로 하는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부분이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문화원장으로 경험을 쌓더라도 3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자기 부처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험은 그냥 사장되기 일쑤입니다. 해외 문화 홍보원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한류 관련 기관들은 이미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총괄할 기구가 없다 보니 체계적인 국가 홍보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 일본은 쿨재팬이라는 재단이 국가 홍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학 온 학생들을 친일본화시키는 세세한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국에 가서 일본 문화를 전파하는 전파꾼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쿨재팬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한류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국내보다는 바깥에서 더욱 활발합니다. 세계 한류학회가 지난 2013년 설립돼 한류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 학자는 300명이 넘지만 정작 한국 학자는 30명 수준입니다. 한국 학자들은 한류를 학문으로 보지 않고 외국 학자들은 일본과 중국의 시선으로 한국과 한류를 연구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기도 합니다. 한국은 중국 밑에 있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일본 밑으로 넘어간 그런 케이스다. 위안부 할머님들이 자발적으로 가셨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정부와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국가 홍보에 나서는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는 예산과 전략, 전문가 모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한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굴러들어온 호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씨보다도 더 많이 이제 수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보편 문화로서 한국 문화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한국 문화가 사실 세계 인류의 어떤 그런 자산으로서 이렇게 등록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찾아온 거죠, 기회가. 스위스 교민이 주최한 K-팝 댄스 경연대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조직적인 홍보도 지원도 없고 K-팝 스타 한 명 없이 개인이 연 행사에 5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열정적이었고 관객들은 이른바 떼창으로 환호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류 열기는 현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Like it's the opportunity to see this whole thing, and then like you guys speak in Korean, and like I heard, I was like, oh my gosh, that's so cool! And please, BTS, GOT7, Blackpink, all these groups come to Switzerland. Please! 한국말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한국 말과 한국 음식을 사랑하고 I ate bibimbap there. It was so good. And it was so well made. And the kimchi, it's 길거리에서 한국 춤을 추면서 한국 문화 덕분에 더 행복해졌다는 유럽 젊은이들이 여전히 목이 마르다며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2004년 7월의 한 여름밤, 한 남성이 서울 신촌 인근의 야산에 올랐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마지막 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을 안매장한 날입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살해 대상을 불러냈다 붙잡힌 유영철은 인신매매 정도로 의심했던 경찰에게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가씨들 팔았죠?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아니요. 야산 개울가 한 곳에서 나온 사체만 7구. 모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막이라고 하나요? 토막이 한 10토막 이상씩 다 나 있습니다. 인근에서도 사체 4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노인들을 포함해 유영철이 진술한 살해 피해자는 모두 26명. 또 다른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진범으로 밝혀진 한 건을 빼고 5건은 사체도 못 찾았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런 엽기적인 살인 행각에 우리는 유영철을 살인마로 부르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 잡지조차 대표적인 연쇄살인범으로 규정한 유영철의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살인마가 나타나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안전해진 것인지 되짚어봤습니다. 살인마 유영철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00년 3월.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한 남성이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갔고 경찰이 한눈을 팔자 링거를 꽂은 채 병원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겁니다. 유영철이었습니다. 경찰을 발칵 뒤집어 놓고 열흘 만에 다시 붙잡힌 유영철은 경찰을 더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할 때 경찰관을 사칭했는데 이때 사용한 경찰 신분증이 진짜 경찰관에게서 뺏은 것이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신분증을 가로챈 곳은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던 서울의 사창가였습니다. 내가 무전기를 들이내면서 경찰청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밖으로 좀 손을 잡고 나가더니 자기도 같은 직원인데 같은 직원끼리 봐달라. 관할 경찰서가 윤락과의 전쟁을 막 선포한 시기였습니다. 경찰이 뭐 뺏기겠습니까? 미성년자는 전 적 없어요? 아유, 누가 그러십니까? 경찰 행세를 하며 윤락과 포조들에게 푼돈이나 뜯던 유영철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던 진짜 경찰관을 적발해 신분증까지 뺏은 셈입니다. 왼쪽으로 약간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방이 쫙 있는데 첫 번째 방을 소리가 나길래 바로 문을 딱 열으니까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잠깐만, 안 찾아요, 더? 안 찾냐고요, 더? 찾아봤어요, 아니, 다 찾아보기는, 여기도 내부만 보면 알 수 있대잖아요, 지금. 찾아봤다니까요, 우리가. 아니, 형님. 아니, 왜? 유영철의 청소년기는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술의 소질을 보였지만 선천적 세계학으로 예술고 진학에 실패했고 아버지가 간질 증세로 갑자기 사망한 뒤에는 친구들과 함께 도둑질을 하다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면담을 할 때 네가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냐 했더니 난 경찰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세계학 때문에 이게 실패했다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렸을 때 자기가 환경적인 것에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어떤 갇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경찰이 되거나 막 형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추구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좌절을 하죠. 사진사와 선원 생활을 하며 한때 가정을 꾸리고 아들까지 얻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경우는 죄를 짓고 이번엔 내가 무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분신 같은 걸 가지고 소망을 했는데 유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헬멧 쓰고 그러지 말고 가만 잘 있어. 성폭행과 공무원 사칭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은 교도소 안에서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기 출소한 유영철은 과거의 유영철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신사동의 명예교소 부부를 시작으로 해화동과 삼성동의 고급 주택에 침입해 보이는 대로 둔기를 휘두르는 살인이 시작된 겁니다. 출소 2달 만에 8명.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범행 동기로 내세웠습니다. 살해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연쇄살인은 멈추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뒤
출장 마사지 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살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여성들을 불러들여 화장실에서 살해했고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몇 킬로미터를 걸어 야산에 사체를 묻었지만 나중에는 토막난 시신을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뭐 길가에 있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는데 약간 비린내가 났었어요. 그래서 고기로 생각했었죠. 생선이나 이런 쪽으로 처음에.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출장 마사지 업소 여성이나 노점상을 살해할 때 단속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 경찰 신분증 이름도 4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살해 용의자로 붙잡히자 발작을 일으켜 도주했던 수법으로 체포 하루 만에 기동수사대 정문을 유유히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포승과 수갑을 풀어주고 잠시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도주를 했습니다. 학습에 의해서 습득된 수법, 이건 그 범인에게 가장 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자기의 수법으로 만들게 돼요. 자기 것을 만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익숙해진 수법을 바꾸는 범죄자는 거의 없습니다. 바뀐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마치 자신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위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육체적으로 강한 상대를 향해서는 잔혹함을 그대로 폭발시켰습니다. 애기 아빠를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놨어요. 저번에. 오열하는 피해자 가족을 바라보는 유영철은 이미 영혼이 사라진 듯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가. 그리고 그것이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다. 범죄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우월감, 강하다는 느낌, 또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범죄에 대한 의존 혹은 범죄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살인 중독. 유영철은 자신이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에 술렁이는 경찰과 언론의 모습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아니 부장님, 그 자리 현장 검증 해봤습니까? 묻습니다. 자세히 그 봤으면 내 잡을 수도 있을 텐데 그 현장 검증 안 했죠.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정도입니다. 4년 전 강력반 형사들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아주머니 거기 앉으세요. 이거냐? 이거냐?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겁내니까 눈 좀 치지 말고. 그러니까 왜? 알겠습니까? 현장 검증할 때도 제가 보면 굉장히 오만했거든요.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수사관들이 자기가 한 행동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그냥 우월감. 근데 이 장면들을 보시면 굉장히 철회되어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자기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자가 몇 년 지난 데에는 이제 아주 오만해지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존댓말도 또박또박 쓰잖아요. 현장 검증할 때 오피스텔 같은 데에서도 얘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 욕실로 들어가는 문턱도 자기가 거기는 내가 삶과 죽음을 내가 결정하는 문턱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지. 유영철 사건 이후에도 2006년 정남규, 2009년 강호승 사건 같은 연쇄 살인 범죄가 온 나라를 경악케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지만 살인마의 연쇄 살인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살인마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초창기에 한 건 두 건을 저지르다가 바로 체포가 돼버리기 때문에 빨리 잡히는 것이지 이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2의 유영철이 태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어떤 분노와 공격성은 그런 사람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미 차별이 공고화가 되어 있고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이 감옥에 갇혔지만 차별과 소외감, 희망이 없고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사회적 증오는 오히려 깊어진 모습입니다. 뭐 취업이나 또는 뭐 주택의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예전역에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교육의 기회조차 사교육이다, 선행학습이다. 이미 돈이 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사실 교육을 통해서 수월성을 확보하고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처음부터 세상에 대한 희망, 경쟁에 대한 그런 기대, 이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 법과 질서를 지키기를 기대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사회에 대한 분노가 정작 서민들에게 표출된다는 건 이른바 치안 서비스의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영철에 의해 업소 여성 11명이 사라졌을 당시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후 발생한 오원춘의 살인사건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오원춘이가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여성이 머리카락을 잡아버린 거예요. 머리를. 근데 그 여성, 머리카락을 잡힌 여성이 쉽게 문을 열어줬겠어요? 고함을 질러가면서 발버둥을 쳤겠죠. 가진 사람들은 보안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데서 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유영철이 부유층을 상대로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있던 2003년 말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는 숨진 어머니 곁에서 6개월을 함께 보낸 중학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를 잃은 후로 연락할 곳도 연락이 올 곳도 없어 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전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 앨범. 생활고 때문에 생활고의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몇 달 뒤에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영철에게 어머니와 아내, 아들까지 한꺼번에 잃은 한 피해자 가족은 당시 어렵게 용서를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와이프, 아들 다 이 화장해서 한 지역에서 한 대 뿌렸어요. 말할 수 없죠. 이러한 제2, 제3의 이런 일이 안 난다는 보장 없지만은 우리 사회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감싸주고 돌봐주는 그런 그 운동이 이제 벌어져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은 또 다른 악마의 탄생을 막는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는 어느 신생정당의 지역 창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미래한국당. 그런데 행사 장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구시당 사무실입니다. 참석자들 역시 자유한국당 당원과 당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속은 자유한국당 당원이시라는 미래한국당 당원만 오고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서울시당 소속인데요. 축하해드리러 왔습니다. 채 10분이 안 돼 막을 내린 창당대회.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의 현직 부위원장이 미래한국당 대구시당의 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4.15 총선이 2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보수, 진보 양측의 재대결을 앞두고 게임의 룰도 일부 달라졌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실제 의석수에 최대한 근접시키자는 취지의 개정선거법이 새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바뀐 규칙에 틈바구니를 비집고 등장한 낯선 정당 하나가 선거판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있던 그날, 미래한국당은 부산에서도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일까, 급조의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연단 뒤편에 붙은 당 이름, 기존 자유한국당의 간판 위에
미래 두 글자만 덮었습니다. 새로 뽑힌 미래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자신이 이끌어야 할 당의 이름조차 헷갈립니다. 미래자유한국당은 실증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미래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날 경북도당 창당대회는 아예 이 지역 자유한국당의 도당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의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30분 남짓 행사의 절반이 다른 당 의원인 최 의원의 발언으로 채워지는 진풍경. 자유한국당 행사인지 미래한국당 행사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자매 정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이죠. 뭐 부끄럽거나 숨기거나 할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측도 미래한국당이 자신들의 위성 정당임을 애써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정당 등록을 하려면 우선 지역 시도당 5곳을 창당해야 하는데 미래한국당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새 이 요건을 일사천리로 충족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북 등 영남권에서만 신당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창당 과정의 각본과 연출, 주연은 모두 자유한국당이 도맡았습니다. 1000명 이상씩 모아야 하는 지역별 당원도 자유한국당 당원들로 채웠습니다. 간부가 아닌 평당원의 경우 현행법은 이중당적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원이고요. 미래한국당 은혜당원을 쓰고 여기서. 한국당 당원인데 미래한국당 입당한다고요? 네네. 정작 미래한국당만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절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오픈된 절차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실체조차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껍데기만 정당으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한 손 내지 발 정도에 그치고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페이퍼 정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급조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 바로 선거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얻지 못해온 군소정당들에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우선 배정해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정선거법의 핵심입니다. 4년 전 총선 결과에 이 법을 적용하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서만 11석, 민주당은 8석이 각각 줄어듭니다. 거대 정당들은 손실폭이 큰 반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소수 정당에게는 약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당들에 있어서의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비례성에 있어서 일정하게 효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다양한 집단들의 이하 요구가 그만큼 많은 정당을 통해서 반영되어지고 통상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비율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온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에겐 준연동형 규칙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은 그림의 떡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미래한국당을 통해 의석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보관. 선거라는 거는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명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유권자들은 위성정당의 등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MBC 신년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찬성한다는 답은 28.5%, 반대한다는 답은 59.6%로 반대가 2배 이상 많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만 놓고 보면 찬성한다는 답이 67.5%로 크게 앞섰습니다. KBS의 열흘 전 조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지지자 10명 중 7명은 이 위성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나름의 후속 전략도 짜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 후보는 모두 미래한국당에서 출마시켜 지지자들의 투표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존 의석수의 순서로 정당명이 기재되는 투표용지의 두 번째 칸을 내주지 않기 위해 현역 의원 20명 이상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낸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입니다. 갖은 진통 끝에 선거법을 바꿔놓고도 허를 찔린 민주당. 국민의 지지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선거 특권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오직 자유한국당만 남아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새 선거 규칙의 수혜가 기대됐던 소수 정당들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위장 계열사예요. 말하자면 뭐 탈세를 위한 불법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조직이라고 봅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그런 불법적인 꼼수다.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수도권 예비 후보들을 중심으로 쓴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명분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고 실리는 퀘션 마크다. 꼼수에 꼼수로 대응해버리는 바람에 지역구에는 분명히 손해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전략은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인 보수통합이나 선거 연대 논의에도 일정 부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 야권의 다른 정당들로선 비례의석 확보에 장애물이 될 미래한국당의 존재가 눈에 까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의 길목에서 통합은 주로 진보 진영의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정반대의 양상. 대통령 탄핵으로 사분오열된 보수 진영은 허물어진 지지 기반을 복원하지 못한 채 다시 선거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보수 야권 전체가 공멸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한 통합추진위원회까지 출범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여기에 안철수 전 의원까지 합쳐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꾀하는 야심찬 전략입니다. 중도에도 여러 세력이 있고 또 앞으로 안철수 대표도 들어올 것이고 확장적 통합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안철수 전 의원은 1년 4개월 만에 귀국하자마자 관심 없다고 선을 긋더니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하며 독자 신당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그 보수 통합의 대상으로 거론하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한 10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질문에. 그래서 차라리 녹음기를 들고 올 걸 그랬습니다. 관심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같은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통합 논의에 전권을 쥔 새보수당 역시 자유한국당을 향해 당대당 대화를 먼저 하자며 혁통위를 외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팔아먹으려고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수당을 만든 게 아니다. 나아가 유 의원은 꼭 합당만이 이기는 전략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통합에 더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보수적에서는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저는 통합 안에 그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 이것도 당연히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혁통위는 선거연대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내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새보수당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새보수당이 이 통합의 당으로서 참여할 것인지 또는 그 당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개별 의원들도 어떤 그 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심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강성 친박계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과 정광훈 목사의 세력을 등에 업고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독자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바뀐 선거법에 따라 정당 득표율 3%만 넘기면 비례의석을 서너 석 이상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몸집을 불린 뒤 선거 이후 통합 논의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3% 이상의 연동형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그 가치를 의석수를 확보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 통합 과정이 좀 지단하게 늦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이런 와중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탄핵 책임론 등으로 유승민 의원 측과 갈등을 빚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도 연대 의사를 밝혀 보수 통합의 방정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광화문 세력입니다.
태극기 세력을 비롯해서 저희 자유한국당 애국 시민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자유파가 함께 똘똘 뭉쳐야 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선은 각계 전투로 치르고 총선 후 해처모여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위성정당 전략을 밀어붙일수록 연대의 길은 멀어지고 그렇다고 불확실한 통합에 목을 맬 수도 없는 현실. 그건 편법입니다. 법을 만든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각 당이 끝까지 각 당으로 체제로 선거를 치르면 그건 각 당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선거제도 격변기, 틈새를 노리는 자유한국당의 유례없는 정치 실험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